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여러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무조건 뭐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길 기대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된 점도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밥은 3배 오르는데 안 잡고 집값은 2배 오르는데 왜 강제로 잡냐. 김밥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잖아요. 집값도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왜 잡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이제 구독자 1만 명이 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 경제포럼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쩌면 다른 여러 경제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또 그래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뭐 다른 채널과 굳이 다르다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사를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분석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것의 어떤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그래서 또 대안까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채널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평소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사실은 아직 구독자가 뭐 10,000명이면 다른 뭐 10만, 100만 그러한 채널에 비하면 정말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막상 영상마다 달리는 그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요. 이번엔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동영상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 개 좀 나뉘어서 또 댓글을 또 가지고 와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댓글 리뷰를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호응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다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 띄우는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시작을 한 뒤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현황을 말씀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현황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현재 어떠한 그런 진화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그 핵심이 바로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고 또 이제 너무 지나친 가계부채 뭐 이런 문제 또 집값이 너무 지나치게 막 고공행진하는 막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계속 집값을 띄우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러한 문제를 저도 계속 지적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걱정을 넘어서 분노를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최근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 댓글도 대부분 보면 다 이런 어떤 집값과 관련한 문제, 가계부채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우리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치솟는 집값을 잡아달라고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뭐 용인, 동탄, 미분양, 둔촌 살리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왜 집값을 계속 띄웁니까? 이거 2022년 말부터 자연스럽게 정상화로 가는데 왜 온갖 정책을 내세우면서 계속 집값을 올리냐 뭐 이런 이야기도 정말 하시고, 또 실제 어떤 TV 채널에 나와서 국토부 장관께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 집값이만 올라가면 정말 미안해야 되는데 도리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한다. 뭐 정말 특히 이거 없이 생활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마 중산층이나 서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집값 띄우기 정책이 정말 너무나 힘든 거다. 나라 정책을 어떻게 부동산 투기에 올인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부동산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부가 뭐 집값을 좀 올리려고 뭐 하다가 또 최근에 뭐 너무 가계부채 늘어난다니까 뭐 억지로 막 또 사실 금융기관에게 뭐 금리를 막 높여라 막 이렇게도 하고, 이게 너무
갈팡질팡하면서 도리어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특히 이제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어떤 미래의 어떤 주택 마련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꾸준히 저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러한 풍토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실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정부는 정말 하락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어떤 정권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뭐 지난번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보면 이게 보면 가격 안정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약간 상향 안정화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저도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좀 전에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2년 후반기부터 사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막 끌어올리는 정책을 계속 여러 가지 썼잖아요. 여러 가지 뭐 수요를 갖다 계속 확장하는 정책. 대표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들어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이제 막 실시하려고 했던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뭐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이제 이거 갖다 뭐 9월을 뭐 연기한다든가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계속 쓰는데 이것은 결국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것이 하향 안정화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집값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수요를 늘려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집값 안정화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공급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국민이 정말 이제는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집값을 계속 수요를 막 구축해서 띄웠다. 그런 다음에 이걸 그러면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요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잖아요.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수요를 부추긴 정책을 다 정말 원상복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은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결국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무주택자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건설업자 PF 터질까봐 그거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결국 국민 세금 가지고 건설업자 살리는 정책이 아니냐는 거죠.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현명하시고 똑똑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국민들의 말씀을 우리 정부가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부동산 보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러한 지금 이야기한 시행사 건설 사도 들어가고 또 실제 이런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일부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기사 제목을 보면 이거 정말 당장 집 사지 않으면 금방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폭 망한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막 집값을 띄우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부동산을 부추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각종 언론을 도배할 수 있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건 결국 우리나라의 언론이 부패하고 썩고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불가치가 없어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건설사가 인수한 경제 언론 기사들이 포탈에서 판을 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차제에 우리 언론에서도 정말 좀 자각하시고 정말 우리 언론이 뭡니까? 언론은 정말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국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동산에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또 개인 입장에서 또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시청해 주시고 또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거 몇 개 제가 가져왔는데 진짜 오늘 강의에 전부 다 공감이 되네요. 왜 이렇게 다들 부동산에 혈안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또 마치 요즘 또 패닉 바잉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 돈 주면 오락실 달려가 돈 풀면 부동산 영끌하고 나라 망하는 거죠. 결국은 어쩌면 그동안 이제 사실은 개인들이 어쩌면 희생을 당한 건데 정부가 계속 집값 띄우기를 그동안 정권이 어느 쪽이든 막론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그걸 계속 부추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그동안 언론 보도를 해왔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가지고 실제 집을 사고 뭐 무리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돈을 번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서로 막 집을 사는 그런 패닉 바잉. 이번 안 사면 내가 다시 이번에 크게 도리어 내가 여기에 끼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도리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좋은 어떤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이분들의 어떤 가계부채를 키우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당장 제가 봐도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막 집을 막 계속 자기 자본은 이게 50%도 되지 않는데 막 이걸 막 무리해서 사다가 나중에 크게 당할까봐 괜히 걱정한다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너무 올인하면 문제가 뭔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뭐 보시면 뭐 빈부격차라든가 자산격차, 지역격차, 계층 갈등의 제1주범인 부동산 투기.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하는 높은 아파트 가격. 전국에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부동산 투기.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정말 저거 100%, 200% 좀 공감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계속 이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을 띄우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또 계속 가계부채대로 이게 소위 GDP 대비 뿐만 아니라 실질 가계소득 대비 이것이 정말 100% 막 200%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요행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빈부격차라든지 자산격차, 지역격차 이런 계층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 특히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뭐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집값은 오르고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빚내서 집 사라고 뭐 특례자 이름 붙여가지고 자꾸 돈을 빌려주는데 그거 가지고 집을 사다가 나중에 또 크게 망할 수도 있다. 이게 또 대한민국 전체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게 결국은 폰지 사기 아니냐. 폰지 피라미드 구조로 돼가지고 계속 법을 키우고 그래서 결국은 또 경우 때서 한 번씩 터트리고 다시 또 법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러한 지적도 정말 잘 해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부동산이 너무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 가계부채를 많이 이제 끌어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부분 계속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는 절벽 상태로 계속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소비는 급감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또 집값이 뜨니까 임대료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고물가가 되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는 더 몰락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갖다가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걸 왜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보다도 좀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면 알면서도 계속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영국처럼 국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 이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말 이 내용을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댓글도 굉장히 길게 달아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기에도 지금 한 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제가 그나마 요약한 거예요. 이분 말씀이 부동산 문제 잡는 법은 정말 간단하다. 뭐냐? 결국은 어딘가 끝없이 돈이 공급되는 곳을 틀어막으면 된다. 결국 특례 신생아 전세 대출, 뭐 전세금 반환 대출 이런 게 왜 문제냐?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을 자꾸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꾸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DSR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집을 못 빌리게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꾸 왜 특례자 이름 붙여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계속 돈이 풀리게 만드냐는 거죠. 그걸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정말 저도 100% 200%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특례자를 붙여서 계속 돈을 풀면 계속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그럼 결국 실업은 또 가속화되고 또 그래서 또 부동산 가격 살리기 위해서 또 계속 그런 정책을 쓰다 보면 또 국민의 실질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결국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97년도 우리 소위 외환위기, IMF 위기의 그 교훈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계속 정부가 틀어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단기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97년 외환위기도 그랬고요. 그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도 똑같이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 경기 띄우려고 하다 그렇게 폭삭 망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1990년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시절할 때 그때 버블 꺼질 때도 똑같았어요. 시장을 정부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버블 더 키워가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분도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이분도 옛날부터 자기가 PIR, 이게 PIR이 뭐냐면 Price Income Ratio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가, 평균 주택가격하고 그리고 인컴, 그리고 평균적인 소득가격 그 비율이 이게 10 정도면 10년 정도 평균적 소득을 모으면 한 평균적인 주택을 산다 이런 건데 이게 15 정도가 넘어버리면서부터 자기가 보니까 결국 PIR 대비 인구 출생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그냥 하락 기회가 이게 이렇게 역관계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막 계속 높아지면 출산율이 감소하더라. 거의 뭐 이게 일직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 제가 비슷한 그러한 그 제가 간단한 상관계수도 계산해 본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주택 가격이 막 상승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 소위 출산율은 또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무려 0.8이 넘어요. 1 정도가 이제 완전한 관계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PIR이 25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25 정도면 이게 결국은 출생률이 결국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결국 PIR을 이게 결국 10에서 15 정도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25까지 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런던이나 뉴욕이나 다 이게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는 어쩌면 그 자체로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빚을 내서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정말 잘 정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빚이란 미래의 소득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빚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죄송합니다. 환장하며 온갖 빚으로 분탕질하듯 처발라 모래성 같은 사상 누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소득 가지고 집을 살 수 없으니까 미래 소득을 끌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 가지고 나중에 미래 소득을 갚겠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결국 집을 계속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모래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자기 소득 내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쓰니까 거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매몰돼서 같이 동참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게 누구냐? 결국은 3040 세대다. 젊은 세대. 그래서 여기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몸과 영혼 바쳐 이자 내주는 마지막 세대다. 정말 저도 이분들이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지금 한 1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거기에다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그러한 어떤 그 사인 간의 그러한 차익, 그러니까 바로 전세 보증금이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150% 정도 되는데 이건 높아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댓글을 보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정말 요즘에는 현명하시고 정말 똑똑하시고 어쩌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하게 문제만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책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봤는데 뭐 이런 거요. 이거 2주택 이상 보유세를 크게 높이고 그리고 거래세를 낮춰라. 이거 저도 계속 주장해 온 바잖아요. 저는 뭐 2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 주택의 총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가치 기준 보유세율을 굉장히 높여라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지만 그게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 여기 많으세요. 밑에도 여기 바로 써놓으셨네요. 주택수와 상관없이 부동산 총 금액에 보유세를 높게 책정해야 된다. 대신 뭐 양도세나 증여세나 상속세는 확 줄여주면 그런 부동산 재테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정말 현명하신 말씀이죠. 뭐 여기도 또 계속 그런 말씀,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로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으니까 도리어 더 이 부의 양극화, 뭐 주택 가격이 계속 띄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과연 이걸 하겠느냐.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 한 분은 이거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구 도시는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가 집값의 0.5% 정도 되는데 신도시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산세를 0.5% 그러니까 전체 그 주택가액의 한 0.5% 정도를 매년 부과하는 정도만 해도 그래도 아마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다. 사실 잡는 방법 간단해. 제가 사실 지난번 정부부터 계속 주장한 게 이거거든요. 난 정말 이거 간단하다 답이. 그 26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게 뭐가 있냐. 그냥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만 낮춰주면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그 보유 부담 때문에 새로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줄고 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걸 너무 억지로 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더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어떤 투기 어떤 이익을 봐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자꾸 줄어들 거고 대신 거래세는 낮으니까 쉽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은 많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제발 OECD 평균 정도로만 해달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이나 대출 확대 등은 결국 가수요 확대 유발책이다.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거래세, 즉 양도소득세는 자꾸 낮춰져가지고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것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현재 하겠다고 하는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전혀 다른 정책이잖아요. 수요를 낮춰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거는 도리어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어떤 그런 부동산 광풍을 도리어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도 딱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IMF 구제금융사태와 같은 그런 경제 대란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 대출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나 이게 계속 그 대출을 계속 이거 많이 한 게 문제인데 지금 학계에서조차도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거 너무 대출이 많으니까 원리금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부채가 이미 많은데 이거 계속 금리가 높아서 이게 너무 이 가계가 부담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다. 정말 이런 지적을 정말 해주세요. 정말 이 가슴 아픈 지적이에요. 제가 같은 학자로서 정말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데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가계부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낮추지 않고 계속 정부는 가계부채를 계속 또 끌어쓰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부터 자꾸 금리를 낮추라고 그러면은 그게 가계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가계부채 더 늘리고 그러면 결국은 부담은 계속 부담대로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정책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이 가게들은 또 이 집을 구매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가게들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부채 상환 능력도 없고 또 상환할 의지도 없는데 그냥 이자 부담만 좀 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 그냥 그 집 팔아가지고 그걸 갚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게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하나의 이게 폰지 사기? 뭐 최근에 뭐 팀원 문제 있었습니다만 그런 결국 사기 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게 자기 갚지도 못하고 갚을 의지도 없는 사람이 계속 돈 빌려가지고 결국 집 사놓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면 그 갚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그 뒤로 자빠지겠다. 사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정말 아픈 지적까지도 하신 분도 정말 계십니다.
네, 교수님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공감과 호응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교수님 견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이제 댓글도 많이 보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여러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무조건 뭐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길 기대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된 점도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래서 저도 거기서 대안을 또 배워나가고 또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중에는 뭐 욕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를 뭐 비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너무 한쪽 편향적으로 뭐 해서 서로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삭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뭐 비판, 건설적인 비판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밥은 3배 오르는데 안 잡고 집값은 2배 오르는데 왜 강제로 잡냐? 김밥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잖아요. 집값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왜 잡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또 한 분도 이렇게 집값을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야. 이거 정부가 나서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 아니냐. 이거 뭐 여기 정치 색깔이 깔려 있네요. 패스.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작동 원리로 저는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리어 이 시장에 개입해서 도리어 교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왔잖아요. 계속 수요를 갖다가 뭐 각종 특례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각종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규제를 갖다가 뭐 풀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속 집값을 띄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발 정부는 시장에 정말 간섭만 안 하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간섭만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되고요. 하다못해 요즘 이야기는 부동산 PF 구조 조정도요. 정부가 억지로 죽어가는 그러한 시행사, 건설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거기에서 퇴출될 기업들은 퇴출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건실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더 정말 정말 효율적인 그러한 시장으로 개편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제가 무슨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를 제가 부정합니까? 정말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제가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폭락한다던 분 아니냐. 이거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이 폭락한다고까지는 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잠재 성장률이 0% 쪽으로 계속 내려간다든가 또 이 금리 유동성이 예전처럼 이렇게 0%로 떨어질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냥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가지고 정부가 계속 수요를 갖다가 부추기는 정책을 써가지고 집값이 도리어 이제 다시 막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다 이러니까 너 틀린 거 아니냐, 당신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폭락한다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향 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면에서는 정말 제가 뭐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제가 본 그런 어떤 시장의 원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집값 띄우기에 이렇게 진심일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막 특례자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집값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잠깐 그렇게 보이지만 이에 결국은 다시 정부는 시장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거기에 너무 막 계속 올인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마찬가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비판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 사실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과찬의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 격려 때문에 제가 또 힘이 나서 또 이러한 방송을 또 하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또 비판은 비판대로 또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또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한다는 말씀도 차지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적 비판해 주시고 또 정말 이렇게 격려의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께도 차제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댓글을 중심으로 저의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그러한 여러분들과의 대화 그러한 어떤 영상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또 나중에 정말 구독자가 많으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주신 의견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런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 꼭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